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굴뚝 산업을 떠올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많은 미국 내에 있던 굴뚝들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내러티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원래 하던 굴뚝 산업을 가지고 가서 경쟁력을 키우더라도 미국은 이 최첨단 산업 분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언제나 1등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 국가들이 저부가가치 산업이나 이 임금이 낮은 분야를 장악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번영하는 이유는 최첨단 기술 노하우가 필요한 요금 분야들, 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55,100원입니다.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미래의 혁신도 굴뚝 없이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당히 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이 선두를 달리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평면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고급 배터리, 절삭, 정밀 베어링, 태양광, 풍력, 터빈, 그냥 간단히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 개가 떠오를 만큼 미국이 잃어버린 경쟁 우위 분야가 많습니다. 네. 네. 게다가 미국이 잘한다고 주장하는 생명공학, 항공우주, 최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이제는 경쟁국들이 많이 따라잡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무역 수지가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이 무역 수지가 경쟁력을 대략이나마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네. 물론 이 달러가 평가절하되면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도 있고, 또 중국 같은 국가는 글로벌 공급망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 무역 수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에서 시사점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 무역 수지는 이제 수출로 벌어들인 돈에서 수입으로 지출한 돈을 뺀 건데요. 네. 네. 그 수치가 항상 수입으로 지출한 돈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무역 적자가 미국이 1960년대부터 크게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무역에 있어서는 수지만은 장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전혀 못하고 있는 네. 거죠. 70년대가 되면 그전에 최대 채권국이었는데 이제 최대 채무국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무역 적자가 심한가를 쪼개서 보면, 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나눠보면 제조업 경쟁력 하락이 주된 원인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난데, 네. 서비스업 수출이 아무리 증가해도 이걸 상쇄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정도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전 세계 무역량의 75%가 이 제조업 분야의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 수지가 낮더라도 이거를 아마 상쇄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하락이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많이 이제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의 이미지 속에 많이 감춰져 왔던 이슈들인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전통적인 제품이나 중공업 제품들의 생산이 고비용 구조였던 선진국에서 신흥 경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한번 또 방송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4월달 유튜브를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제품이나 신발, 섬유, 의류, 가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갔고요. 네. 철강이나 조선 화학 제품 같은 것들도 이제 저임금을 갖고 있는 신흥 경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나이키가 부산의 화승이라는 회사에서 생산이 됐었습니다. 나이키 신발이나 이 모자의 태그를 까보면 네. 화승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던 기억이 납니다. 네. 1970년대와 80년대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낙관론자들은 기술 집약적인 분야에 미국이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오히려 환영을 했습니다. 네. 경제의 역동성이나 높은 성장,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미국은 최첨단 기술 부문에서는 무역 수지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믿음과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컴퓨터나 사무기기, 통신 반도체, 과학기기, 의약품, 항공기 분야를 최첨단 분야로 설정을 하고 무역 수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1998년에서 2010년 기간에 미국은 이 분야에서 오히려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시아 8개국,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은행 통계에서도 똑같은 것이 나타나는데요. 미국의 총 수출액에서 첨단 기술 수출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보면
92년에는 33%로 전 세계에서 1등이었는데 네. 2009년만 해도 이제 23%로 감소해서 다른 국가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그렇군요. 그 사이에 중국이나 한국이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면서 이 최첨단 분야 수출의 1, 2등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네. 여기다 중국까지 또.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은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예.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 태양전지가 굉장히 인기였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분야죠. 태양전지는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처음 발명됐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이 발전되었고 또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미국의 국립연구소와 기업들이 이 효율성 높은 태양전지를 설계해냈는데요. 실제 태양전지의 생산은 미국이 전 세계 6%밖에 하지 못합니다. 유럽에서 일부 생산되고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태양전지 생산에는 마이크로 전자공학 같은 많은 공정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시아 기업들이 재료와 반도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전자산업과의 근접성이 높기 때문에 태양전지 생산에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게다가 태양전지를 모듈에 넣기 위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전부 다 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이 안접한 아시아 국가에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뒤늦게 깨닫고 미국도 이거 우리가 좀 생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당근이 보조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버그린 솔라라는 기업은 매사추세츠 연방정부로부터 5,800만 달러를 지원받았는데요. 결국에는 이 기업 스스로 생산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공급망들이 갖춰져야만 생산이 되는데 네. 포기하고 2011년에 자기도 아시아로 이전을 해버립니다. 애초에 기술의 원천은 미국에 있었는데. 그렇죠. 참. 더 이상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산업이 그래요.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제조업이 없으면 첨단 기술 혁신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뭐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 제가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컵을 보여주면서 컵에 있는 나사가 왜 거기에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컵에 물어봤더니 있는 나사? 컵을 조립하는 나사가 네네. 그건 만들어 본 사람만 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더 발전된 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제조를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이쯤에서 이 산업 공유지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공유지라고 하는 건 그 이름처럼 누구 소유도 아닌 공동체 소유여가지고요. 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자신의 가축을 데리고 와서 풀을 뜯어 먹일 수 있는 땅입니다. 네. 공유지를 공유하는 건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공유지에 풀이 풍부하면 모두가 이득을 얻었고 부족하면 모두가 손실을 입었죠. 오늘날 우리의 교육 체계나 교통 인프라가 이 공유지랑 비슷한 겁니다. 네. 산업에서도 이런 공유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보면요. 특정 지역의 회사들은 보통 공급사와 인적 자원을 공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정밀 기계 부품 공급사들의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네. 인력풀에서 인류 기술자가 적어지면 이런 기술을 공유하는 모든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네. 1800년대 미국의 초기 대량 기술 생산 발전도 좋은 예인데요. 미국 독립전쟁 기간에 수총 같은 소형 무기는 다 장인들이 핸드메이드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부품이 호환도 안 됩니다. 수리도 안 되니까 적시에 공급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호환 가능한 부품으로 무기를 제조하는 방식을 개발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이게 네. 이제 미국식 생산 체계가 완성이 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생산 체계가 무기에서만 완성이 되니까 이게 여러 분야로 파급돼서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은 정교한 섬유기계 제작에 중요한 정밀 금속 공구 개발에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 변기 공장이나 재봉틀 공장에서 경력을 쌓은 기술자들은 다시 가구나 자물쇠나 시계, 자전거, 자동차 산업으로 옮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형 총기를 제작하려던 시스템이 여러 산업의 공유지 역할을 했던 거죠. 결국 많은 산업들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지식의 증가는 여러 산업의 창출이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공유지식이 쇠퇴하게 되면 여러 산업의 부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제조 역량이 커지면 예. 인접한 새로운 역량 등이 함께 커지면서 제품들이 발전해 나가는 건데
이는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산업의 혁신이 결코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것들만 하더라도 예.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발전한 결과고요. 네. 이 제약산업 역시도 유전자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임상과학, 진단학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야만 가능한 결과들입니다. 네. 저는 산업이라고 하는 건 결코 분리된 경제 단위가 아니고 아주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로 보는 게 맞고, 이들 간의 연결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큰 결과들을 가지고 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 산업인데 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공유하고 있는 기초 역량은 실제로는 아주 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경제학자들은 이런 기술들 중에 사회에 아주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왔던 걸 범용 기술이라고 네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도 이 범용 요소, 그러니까 증기 동력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9세기의 전기와 20세기 초반의 화학 처리, 네. 디지털화 지금 20세기 중반, 인터넷 20세기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범용 기술들로 얘기가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야에서의 혁신이 다른 분야의 혁신을 자극하면서 산업이 연관해서 발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AI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제조업으로 미국이 회귀하려는 배경, 왜 제조업을 중시하는가, 제조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네. 살펴봐 주셨거든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 다시 제조업인가를 산업 공유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네. 이 산업의 기초 역량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부문의 제조 경쟁력 약화는 다른 부문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도 이러한 점을 오바마 정부 때부터 깨닫고 제조업 회귀를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 산업 공유지라는 개념을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신들의 활동이나 투자로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이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성차 기업이 R&D에 투자해서 연비가 높은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고 네. 시장에서 좋은 성과가 있다면 이거는 그 기업의 사적인 이익으로 귀속이 돼야 됩니다. 사적 기회는 시장 경제에서 투자 결정의 주도 원동력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이득들은 이제 네. 우리가 사회적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태계는 각 종이 나머지 생태계가 삶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때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투자는 분명히 이익을 창출하지만 이 이익 모두를 다 투자 회사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이 딱 사회적 이익이고, 직원이 이직하거나 공급사를 통해서 지식이 확장되는 과정들이 바로 이 사회적 이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건 분명 알지만 공유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할 뿐 나머지가 가져가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산업 공유지를 생태계 측면에서 민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요금 빠르게 산업 1,000원이 공유지가 결제되었습니다. 가능성들이 잔액이 높거든요. 제조업은 이런 산업 공유지가 54,100원입니다. 형성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제조업의 경쟁력들을 앞으로 더욱더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절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과연 오늘의 급식은 뭘까 궁금해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시계가 정오를 향해 달리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작지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가장 허기질 시간 낮 12시 20분. 오늘의 뉴스가 궁금하신가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맛있는 뉴스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들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 20분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교수 윤순진입니다. 올해 여름 너무나 더웠습니다. 평균 온도로나 열대야수로나 역대 1위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기록은 앞으로 또 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금사과, 금배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장바구니 물가에까지 기후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이 온실 기체를 배출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4, 5층 정도는 우리가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러면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재활용하기 좋은 소재로 제작한 그런 물건을 구입하시고 과다 포장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시고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는 워낙 소규모가 가능하고 분산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코니, 베란다 이런 데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은 금융기관에 가더라도 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펀드 상품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표현하죠. 생산도 함께하는 그런 소비자이자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종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낮 동안에도 볼에 와닿는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낮 동안 평년 이맘때 늦가을 기온을 보였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0.6도, 부산 15.5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아서 어제보다 쌀쌀했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져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관령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과 대구 1도, 대전 영하 1도, 전주 0도, 부산 6도 등 오늘보다 2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평년 이맘때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만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다음 주 중반쯤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눈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6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 KBS 7라디오 5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기피시설 설치 위반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되돌리려고 했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신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습니다. 당초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던 조례안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과 배수지, 장사시설, 도축장 등 기피시설 대부분의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장에게 돌려주기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도축장 등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결정권은 기초단체장에게 계속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평생교육진흥원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부산 평생학습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시 교육청과 16개 구군, 평생교육 관계기관 등 38개 기관이 참여해 평생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생교육 홍보체험관을 설치해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디지털문의 골든벨과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부산 도시브랜드 부산리즈 9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 지역 28개 기업, 단체들과 협업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협업기업들은 세정과 화승코퍼레이션, 송월, 삼진식품, 모모스커피, 식품과 패션 디자인, 공예, 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도시브랜드 상징물을 무상 사용해 각 기업의 특성을 살린 자사 제품에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적용한 펜 상품과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제작된 시청자 참여 작품 가운데 우수작을 뽑는 2024 시청자 미디어 대상 방송 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오늘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성범죄 실태를 파헤친 목적이 있는 다정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10여 편이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또 지역 문화와 역사 기록을 지원한 강화군의 노인복지관 등 2곳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와 부산고용노동청이 오늘 오후 연제구 연산동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을 기부했습니다. 한국노총과 고용노동청은 모금한 성금 등으로 연탄 24,000장과 라면 400박스를 마련해 부산 연탄은행과 연제구청에 각각 기부했으며 일부 물품은 부산고용노동청 직원과 노조조합원 등이 직접 취약계층을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스토킹으로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데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회 3부는 남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사망한 것에 대한 남성의 형사 책임은 별도 수사로 처리해야 한다며 반성 의사를 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부산 베어스에 투수 최우인과 외야수 김민석, 추재현 선수를 내보내고 투수 정철원, 내야수 전민재 선수를 받는 2대3 트레이드를 실시했습니다. 2018년 두산 베어스 입단해 KBO 신인상을 받은 정철원은 1군 통산 161경기에 출전해 13승 10패 22세이브 35홀드를 기록하는 등 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입단한 전민재도 1군 통산 177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높은 5리 82안타 37타점을 기록하며 내야 수비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반세기를 되짚어보는 사사를 편찬하고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비전 선포를 준비 중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